원호는 절대로 당신에게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나는 어느 건축회사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수입은 남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이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노동하며 어떤 면으로는 모범적인 일꾼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 쪽지를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로 쪽지를 읽게 된 것도 아니었다. 단순한 우연. 아니, 지독히도 나쁜 우연. 그뿐이었다. 쪽지를 발견하게 된 날. 그날의 아침도 딱히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평범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온종일 비가 내렸던 날씨랄까. 가만히 방 안에 서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으며 회상에 빠진다. 잠에서 깨자마자 귓가에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침부터 기분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나 같은 건축업자에게 있어서 비가 온다는 것은 작업의 수고가 배로 늘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작업 의욕은 모두가 폭감한다. 오늘 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문자나 오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 꺼진 핸드폰은 깜깜무소식이다. 그럼 그렇지. 사업주들께서 그런 자비가 있으실 리가 없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씻기 위해 왼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침대에서 앞으로 두 다리를 뻗은 채 앉은 자세까지 천천히 일어선다. 뮤직, I can feel the groove. 어디선가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이 흠칫 떨린다. 나는 허둥지둥 음악 소리의 발원지를 찾기 시작한다. 핸드폰의 모닝콜이었다. 필요할 때나 울릴 것이지. 나는 내 왼손에서 부르르 떨며 음악을 내지르는 핸드폰을 열고 OK 버튼을 가볍게 누른다. 모닝콜이 꺼진다. 그리고 뜨는 배경화면. 그 위에 떠있는 시간을 보니 여유있게 준비하긴 틀린 듯 싶다. 핸드폰을 닫고 침대 위로 던진 채 빠르게 일어나 보일러를 켜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현재 계절은 겨울이다. 그 때문에 매일 아침 목욕을 끝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이가 달달거린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는 탓인지 평소보다 훨씬 춥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작업복을 입는다. 조금 헐렁한 바지에 벨트를 단단히 매고 작업복 상의에 달린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린다. 그러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무게를 잡아보는데 영락없는 아저씨 꼴이다. 보일러를 끄고 거실로 나와 현관문을 연다. 내가 사는 곳은 4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빌라이고 내가 바로 그 4층에 산다. 주민 간의 소통은 적지만 그런 점이 작업을 끝내고 힘든 몸을 추스르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달콤한 정적을 자아낸다. 또 옥상이 하나 있는데 빨래를 널거나 벗으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는다. 현관문을 닫고 나와 열쇠로 잠근다. 확실히 잠긴 건지 손잡이를 두세 번 돌려보기도 한다. 나는 열쇠를 바지에 넣으며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오전 6시. 다들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한 칸씩 계단을 내려오는데 너무도 고요했던 탓에 내 구두 소리가 유난히 울린다. 3층을 내려오고 있는데 202로 현관문 안에서 갑자기 개가 짖는다. 녀석도 내 구두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이겠지. 이윽고 빌라를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귀를 꽁꽁 얼려버리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다. 쏟아지는 비는 머리를 적셔온다. 나는 다시 한번 작업복 상의를 추스르고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작업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작업장의 위치는 그다지 멀지 않다. 내가 사는 빌라에서 언덕 하나를 내려오기만 하면 보일 정도로 가깝다. 언덕을 내려오자 왼쪽 신호등에 초록불이 깜박이고 있다. 그 밑으로는 3초가 남았다는 숫자가 보인다. 나는 바지에서 두 손을 떼고 천천히 달린다. 신호등만 건너면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다. 달리면서 현장을 바라보는데 4층 현장에 제법 사람들이 모여있다. 뭔가 이상하다. 보통 같으면 1층에 모여 배부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층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4층에 보이는 사람 중에 나와 함께 2층을 작업하는 동료의 얼굴도 드문드문 보인다. 회의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엉성하다. 발이 빨라진다. 허겁지겁 작업 현장에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시멘트를 섞고 있던 권태가 나와 눈이 마주친다. 녀석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본다. 나는 권태 쪽으로 걸어가며 반갑게 인사를 던진다. 좋은 아침. 이 젠장 맞을 비만 빼면 더 좋은 아침이고. 응. 좋은 아침. 근데 너 우산은 어디 있어? 혹시 빗방울 피하기 달인이야? 권태가 씩 웃으며 말한다.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권태 말대로 몸이 기분 나쁘게 축축하다. 거리가 가까워 일부러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쏟아지는 비의 양이 예상을 뛰어넘은 탓에 작업복이 심하게 물을 먹었다. 몸이 무겁다. 나는 권태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1층 작업 준비실에 들어선다. 우측 벽에 잘 정돈된 작업 모들이 걸려있다. 그중 내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은 작업모를 들어 올린다. 그거 알아? 종이를 떼어내고 작업모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머리에 착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권태가 내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되물었다. 알다니. 머릿속에 횡단보도에서 보았던 현장의 모습이 빠르게 스친다. 지금 작업 현장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데 상사들이 골치 아파해. 무슨 문제인데? 4층 작업 현장, 너도 알다시피 모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잖아.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아까부터 계속 오작동한다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꼭 4층만 지나치고 올라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누르면 3층이나 5층에 멈춘다니까. 하여튼 상사들은 미칠 노릇이지. 참나, 머리 안 돌아가기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내 말에 현수가 눈을 가느다랗게 늘린다. 물론 사람이야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넌 모델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그 큰 재료들을 비좁은 계단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설령 들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좁은 정문으로는 절대 못 넣을걸. 별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단순한 고장이겠지 싶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은 흔히 있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 덮개 하나 쓰이지 않은 시범용 엘리베이터라면 충분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멍하니 녀석이 섞고 있는 시멘트통을 바라보다 권태에게 말했다. 같이 올라가 보자. 잠시만, 시멘트 좀 마저 섞고. 권태가 두세 번 통을 더 휘젓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막대를 떼내고 뚜껑을 닫는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서 있다가 안전모를 쓰며 걸어오는 권태와 함께 4층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3층에 도착하니 조금씩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온다. 이어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다. 계단의 중간쯤 올라가자 사람들의 하반신이 보인다. 술을 어림잡아보니 횡단보도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고히 들린다. 글쎄, 이 빌딩의 건설 계약 기간이 다음 주하고도 5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저희로서도 뭐라 해드릴 말이 없네요. 저희 전문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름칠이 덜 든 것도 아니고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물질이 낀 것도 아니고 오작동을 일으킬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그룹은 두 개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4층을 사들인 모델하우스 회사와 계약한 인부들이고 두 번째 그룹 미래 없는 이상현상에 속수무책인 기계와 전자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새로운 인기척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한 번에 모이나 싶더니 이내 거두어버리고 다시금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내 옆에 서 있던 권태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린다. 아무래도 타협점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 이래선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거야. 저 건축가들 분명히 파업할 테니까. 옳은 말이다. 이득 없는 공사의 손해까지 보면서 작업할 건축인부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권태와 나는 제법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며 본격적으로 4층 현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 기어 꽤 곤란한 표정으로 싸움을 중재시키고 있는 총작업 감독관이 보인다. 현수야.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권태인가 싶어 녀석이 서 있던 왼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녀석은 이미 자리를 뜨고 감. 독관을 도와 함께 두 그룹이 붙지 않도록 거리를 벌리고 있다. 여기야. 누군가 등을 툭 두드린다. 시선을 뒤로 돌린다. 그러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현재 나의 위층인 3층을 담당하고 있는 영우다. 나는 인사를 건네려다가 돌연 영우의 등 뒤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 영우의 등에 잔뜩 엎여 있었다. 나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보고 영우에게 따지듯 물었다. 웬 벽돌이야? 나의 물음에 싱긋 웃음을 지으며 영우가 대답했다. 여긴 엘리베이터가 지금 오작동하잖아.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써야지 뭐. 영우의 말에 이 사태가 단순히 오작동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분명 오작동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필풍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강요될 것이고 결국 죄 없는 인부들만 고생하게 생겼다. 대충 벽돌의 수만 봐도 성인 남자가 장시간 들면 어깨에 심한 무리가 갈 정도이다. 나는 서둘러 영호의 등에 쌓여있는 벽돌 중 4~5개 정도를 옮겨든다. 그리고 이어 묻는다. 이 많은 걸 1층부터 가져온 거야? 그건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담당인 3층에 내리거나 더 위인 5층에 내려서 옮겨와. 지금은 5층에서 내려왔고, 벽돌 들어줘서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근데 이 벽돌들 어디로 가져가고 있었어? 저기 보이는 방으로. 영우는 고갯짓으로 어느 장소를 가리킨다. 나는 영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인파 사이에 어렴풋이 방 하나가 보인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꺼림칙하다. 모델하우스가 들어서면 화장실이 될 장소로 보이는데 아직 전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꽤 어둡다. 더군다나 비가 와서 더더욱 어두워 보인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이리저리 헤치고 그 방으로 들어섰다. 영우가 힘겹게 방 중앙에 쭈그리고 앉아 중심을 뒤로 옮긴다. 동시에 영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어서 지게에 고정되어 있던 벽돌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나도 들고 있던 벽돌들을 쏟아진 벽돌들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영우는 수고했다며 안젤라는 신용과 함께 자기 옆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린다. 나는 양반 다리를 하고 영우 옆에 앉는다. 그리고 말없이 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 불쑥 담뱃갑이 들어온다. 길래 나는 갑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한 계피를 뽑아든다. 그리고 갑을 돌려주자 영우가 받아들고 이번엔 라이터를 건네준다.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 라이터의 톱니를 두세 번 돌리자 급기야 한 줄기의 불꽃이 치솟는다. 나는 조심스럽게 담배 심지를 갖다 댄다. 동시에 몽롱한 향이 방에 퍼져간다. 나는 영우에게 사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조금 이상해. 원인 없는 오작동이라니 전문가들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그러자 영우가 담뱃재를 털어내며 대답한다. 어차피 우리는 2층 담당이고 여긴 어떻게 되든 솔직히 큰 상관은 없지.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영우의 말 허리를 자른다.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지. 응. 또 만약 그렇게 되면 너도 알다시피 원래 받기로 했던 보수보단 적게 받게 돼. 그건 나 모두에게 좋지 않아. 우리는 동시에 폐와 머리에 깊숙한 부위를 돌고 온 탁한 공기를 입과 코로 내뿜는다. 밖의 소라는 전부 다 조금 더 누그러져 보인다. 감독관이 한숨 돌리며 그제야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영우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한다. 나는 다시 벽돌 가지러 가야겠다. 나도 일어서며 말했다. 도와줄게. 그런데 영우가 멋쩍은 듯 웃으며 사양한다. 나 이외에도 함께 운반할 인부가 있는지라 굳이 수고해줄 필요가 없단다. 나는 다시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난 권태 오기 전까진 여기 있을 테니까 혹시 뭐 도움 필요해지면 이리로 와. 영우는 알겠다며 방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 남은 건 나 혼자다. 고요한 침묵이 몸 주위에 달라붙기 시작한다. 그러자 방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두 팔에 소름이 올라왔다. 소름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대학생 때 혜주의 어머니와 했던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자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왠지 이 방과 저 장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영우가 나간 뒤부터 자꾸만 몸 주위에 찬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나는 머리를 휘젓고 다시 담배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입에 대려던 찰나 돌연 몸 주위로 위화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무언가에 의해 주변의 조화가 깨졌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머릿속에 이 방에서 나가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진다. 그런데 왜인지 몸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강하게 오한이 드는 이상한 소리가 순식간에 연이어 들려왔다. 짰다. 그 덕에 안 그래도 긴장해 있던 나는 큰 비명을 토하며 반사적으로 빠르게 일어섰다. 나는 허겁지겁 주변을 살핀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건 무너져 있는 벽돌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있다. 나는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방을 나선다.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린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 건지 살이 따끔따끔하다. 나는 불안정한 걸음으로 연신 뒤로 고개를 돌려 빈방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과 몸을 접촉하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 어디 있었어? 그때 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덕분에 빠르게 뛰던 심장도 그 속도를 서서히 감속해 간다. 정신없이 고개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팔을 붙들었다. 권태다. 그런데 나와 얼굴을 마주치자 녀석의 표정이 험하게 굳는다.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왜 이리 창백해? 얼굴에 땀 좀 봐. 녀석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다. 나는 급하게 얼굴을 펴고 땀을 닦는다. 나는 차마 그 방에서의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조금 피곤하다고 대충 둘러댔다. 그러자 권태도 약간의 눈치를 줄 뿐 더는 묻지 않는다.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나는 대화의 화제를 돌렸다. 싸움은 어떻게 됐어? 타협점은 찾았어? 내 질문에 권태가 약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아마 너와 내 예상대로 될 것 같아. 4층 건축가들 전부가 입을 모았어. 내일부터 파업할 거래. 그때 하늘이 번쩍하더니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공사장을 울렸다. 우악스럽게 들려온 천둥 소리에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게 서로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우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내일까지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파업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응. 그런데 전문가들도 결국 손 놨고 빌딩을 싹 다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원인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바람에 건축가들이 되려 흥분한 상태야. 그 말을 들었을 때 4층 담당 인부들의 표정이 또렷하게 머릿속을 스친다. 그들은 공사를 중지해야 하니 당장에 보수가 끊긴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들었을 것이다. 비는 전보다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다. 이따금 천둥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4층은 전체적으로 조그만 속삭임이 오고 갈 뿐 대체로 조용하다. 그런데 그때 한 4층 담당 인부가 참지 못하고 안전모를 거세게 집어던지며 불만을 토해냈다. 대체 뭡니까? 원인 없는 오작동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아니, 왜? 4층 감독관님은 말이 없으십니까? 예. 그는 씩씩거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 쉰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침착을 되찾고 가보겠단 짤막한 말을 남긴 채 계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러자 나머지 4층 인부들도 술렁거리며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층 현장엔 나와 권태 그리고 총감독관만이 남았다. 우리는 어색한 정적 속에서 서로 번갈아 쳐다본다. 천둥이 쳤던 조금 전과 상황이 비슷하다. 감독관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은 어쩔 텐가? 나는 권태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내려가자는 신호를 보낸다. 권태가 수긍하듯 끄덕인다. 우리는 감독관에게 짤막한 위로를 건넨 뒤 계단을 내려간다. 옆에서 권태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밀린 작업들이나 끝내자. 이번엔 내가 수긍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2층에 도착했다. 나는 2층 현장의 정문을 통과한 뒤 구석에 놓인 페인트통 쪽으로 걸어갔다. 권태는 마당에 섞어놓았던 시멘트통을 가져온다고 말하며 1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페인트통 위에 놓인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통의 뚜껑을 단단히 붙잡는다. 이어서 통 뚜껑의 한 부분을 드라이버로 강하게 파고든다. 그러자 뚜껑에 작은 구멍이 뻥소리를 내며 뚫린다. 그리고 그 구멍에 드라이버를 조금 넣고 원을 그리며 뚜껑을 찢어낸다. 제법 깔끔하게 뜯어졌다. 나는 통을 그대로 두고 정문으로 걸어가 우측 벽에 걸려있는 페인트 브러쉬들 중 하나를 집어든다. 그리고 뒤로 돌아 다시 통 쪽으로 걸음을 때려는데 1층에서 권태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나를 불렀다. 현수야. 브러쉬를 든 채 뒤를 돌아보니 권태가 다음 층으로 가는 계단에 왼쪽 발을 올린 채로 말한다. 오늘은 일 그만하고 돌아가자. 1층 현장에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아무래도 이대로는 작업 진행이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상사들이 모두 퇴근시켰나봐. 난 4층 가서 작업 감독님께 전달해드리고 올 테니까 짐 정리하고 1층에 먼저 내려가 있어. 권태가 이어서 계단을 빠르게 올라간다. 짜증이 치솟는다. 페인트는 뜯어서 공기에 장시간 드러낼 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낭패다.
나는 일단 브러쉬를 다시 벽에 건 뒤 페인트통 쪽으로 걸어가며 덮개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하지만 텅 빈 2층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층으로 걸음을 옮긴다. 나는 벽돌 창고가 있는 3층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고요한 공사 현장의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3층에 도착했다. 현장엔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없었다. 벽돌 창고가 있어서 혹시 영우가 있을까 했는데 먼저 간 모양이다. 나는 3층 정문을 통해 현장으로 들어선다. 그러자 바로 왼쪽으로 시야가 쏠린다. 적당한 크기의 나무 판자가 있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밀려온다. 나는 장판을 들기 위해 왼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때 천둥이 다시 한번 번쩍이기 위해 으르렁거림을 시작했다. 나는 판자를 들고 3층 정문을 향해 걸어간다. 그런데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다. 권태와 감독관이다. 권태가 감독관과 얘기를 하다가 나를 힐끗 본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끊어진다. 녀석의 표정이 마치 경계심을 품은 개처럼 의아하다. 녀석이 물었다. 뭐해? 아직도 안 내려갔었어? 나는 2층에서의 자초지종을 말해준다. 그러자 권태가 한숨을 내뱉으며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이내 입을 연다. 뗐지 말지. 어차피 현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네. 나 먼저 가야겠다. 오늘 제법 바빠. 괜찮아. 먼저 가. 나는 짤막한 대답을 한 뒤 감독관 그리고 권태와 함께 계단을 내려간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나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 괜스레 미안해진다. 이윽고 우리는 2층에 도착했고 나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과 헤어진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는 권태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조심해서 들어가. 권태는 고개를 뒤로 살짝 돌린 뒤 입꼬리가 보이게 씩 웃는다. 권태다운 인사다. 이제는 공사 현장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광. 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한다. 젠장 맞을 천둥 소리다. 혼자였으니 더욱 섬뜩하게 들린다. 나는 2층 현장으로 들어선다. 손에 들린 장판을 꽉 쥐고 열려있는 페인트통 쪽으로 걸어간다. 이상하게 몸 주위에 계속 오한이 든다. 몸이 떨린다. 아까 4층에서 역한 그 느낌과 비슷하다. 있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내가 4층의 그 방에 있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알 수 없는 생각. 그 생각이 지금 왜 다시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페인트통 위에 장판을 올린다. 어느새 2층 현장에는 몽롱한 페인트 냄새가 잔뜩 퍼져 있다. 여기선 최대한 호흡을 작게 해야 한다. 페인트 향 때문에 두통이 밀려오면 온종일 간다는 사실을 인부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는 뒤로 돌아 현장 정문 쪽을 향해 걷는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집에 가야겠다. 막 2층 정문을 나가려던 찰나에 걸음을 순간적으로 멈춘다. 아니, 멈추어졌다. 위층에서 의문스러운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맞는다면 현장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소리가 날 리는 없다. 그럼 방금 그 소리는 뭘까?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 아니, 바람에 휩싸인 물건이 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장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적어도 인력으로 인한 소리는 아닐 거란 소리다. 오당탕. 그러나 내 생각은 쉽게도 박살 나버렸다. 더 이상 헛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졌다. 바람이라도 연이어 같은 소리를 낼 수는 없으리라. 그건 우연의 확률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우연도 믿지 않는다. 이건 인력이다. 누군가 있다. 분명 누군가 있다. 쨍그랑. 이번엔 익숙한 소리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혹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다. 웬만한 바람이 유리를 박살내고 금속을 깨뜨린단 말인가. 머릿속에 확신이 서고 바람에 지실 거란 희망이 부서진다. 이 공사 현장의 다른 층에는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엔 이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4층에서 느꼈던 소름이 다시 한번 떠올라 나를 덮친다. 그때 들었던 그 끔찍한 소리도 들려오는 듯하다. 두려운 상상이 머릿속 가득히 그려진다. 느껴지던 오한이 커진다. 나는 2층 현장을 빠져나와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른다.
그러면서 위층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친다. 혹시 누구 있어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텅 빈 공사 현장에 슬슬이 메아리쳐 울릴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동시에 엄청난 고요가 공사장에 내리깔린다. 사람이라면 대답을 하란 말이다. 멋대로 망상이 떠오른다. 더는 안 된다. 견딜 수가 없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불안감이 고조된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소리가 들려온다. 이윽고 3층에 도착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3층 현장 안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불 꺼진 현장은 칠흑 같은 어둠을 품에 안은 채 빗방울 소리로 내 시선에 응답한다. 쨍그랑. 또 다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다. 하지만 3층이 아니다. 이어서 4층을 향해 올라간다.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린다. 아까 전 영호와 함께 있던 그 방이 다시 떠오른다. 겁이 나서 발걸음이 느려진다. 3층 계단의 중간 정도 올라가자 4층 현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내 시선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방에 꽂힌다. 4층까지 2계단을 남겨놓고 다시 걸음을 멈춘다. 이상하게 현장에 불이 켜져 있다. 누군가 스위치를 누른 것일까? 아니면 감독관과 권태가 내려올 때 깜빡한 것일까? 마음속에 또 한 번 섬뜩한 얼굴이 떠오른다. 4층은 3층과 마찬가지로 빗방울 소리가 후드득거리며 조용히 울려 퍼질 뿐. 조용하다. 나는 남은 2계단을 이어 올라간다. 그러나 4층 현장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춘다.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어렵다. 쿵.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움찔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 영호와 있었던 그 방에서 말이다. 작은 방은 아까 영호와 있던 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방에 뚫린 입구에서 매우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온다. 누구세요? 주먹을 꽉 쥐고 그 방을 향해 소리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마음속에 근거 없는 용기가 마구 솟구치기 시작한다. 소리침 덕분이었을까? 나는 무겁던 발을 힘차게 들어 올려서 성큼성큼 현장 안으로 들어선다. 바스락. 그런데 기이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발에 밟힌다. 나는 신발을 들고 내려다본다. 신발 바닥에 자잘한 유리 조각이 잔뜩 붙어 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본다. 주변에 매우 많은 전구들이 조각조각 깨진 채 바닥에서 난잡하게 뒹굴고 있다. 알 수 없는 기분의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진다. 걸을 때마다 유리 조각이 밟히는 소리가 난다. 매우 신경에 거슬린다. 나는 그 방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걸음을 멈춘다. 마음속에 갈등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권태에게 전화를 걸까? 공사관리자에게 전화를 걸까? 하지만 지금 내 곁으로 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 이런 날씨에 더군다나 달콤한 조기 퇴근까지 한 관리자들이 공사 현장으로 왜 돌아오겠는가? 하지만 권태는 다르다. 녀석이라면 내가 공경에 처하거나 다급한 목소리임을 느낄 시 바로 달려와 줄 그런 녀석이다. 마음을 먹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주섬주섬 손을 찔러 넣는다. 나는 항상 휴대폰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전하다. 휴대폰이 없다. 나는 급히 온몸을 더듬기 시작한다. 가슴팍에 달려있는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바지 뒷주머니까지 살핀다. 그러나 휴대폰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겐 지금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없다. 쿵. 다시 한번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제 나의 시야에는 웬만큼 방의 정면 모습이 보인다. 방금 소리는 벽돌 하나가 굴러떨어진 소리다. 혹시 지금까지의 소리가 쌓여있던 벽돌들이 불안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생긴 게 아닐까? 그렇지만 이 추리는 깨져 있는 전구들을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이윽고 방에 들어선다. 그런데 구석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고 있다. 나는 눈을 길게 내리며 찌푸린다. 툭.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정문의 왼쪽 벽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다. 나는 돌멩이가 날아온 방향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린다.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던 구석이다. 나는 눈에 힘을 준다. 동시에 서서히 눈동자가 이 어둠에 적응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순간 내 눈동자가 움찔거리며 커졌다. 동시에 가슴이 한순간 멎었다. 어둠 속에 한 여자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자아이는 정문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소름을 애써 참아내며 아이를 불렀다. 꼬마야. 그러나 아이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왠지 꼬마의 얼굴이 웃고 있을 것 같다. 아까부터 떠오르던 망상이 그 모습을 확고히 다져간다. 입꼬리는 귀에 닿을 듯 올라가 있고 눈은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져 웃고 있을 모습. 내 근거 없는 망상에 천천히 오르던 소름이 한꺼번에 나를 덮친다. 때문일까? 나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다그치며 물었다. 꼬마야, 너 왜 여기 있니? 아이는 마찬가지로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홧김에 아이 쪽으로 걸어가려고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갑자기 아이가 팔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킨다. 무슨 뜻이지? 뭐 하는 거니? 어린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긴 공사 현장이란다. 나는 침착을 되찾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조금 말투를 누그러뜨린다. 그런데 아이가 그 말에 대해 화가 난 듯 자신을 가리키던 팔을 더욱 거세게 앞뒤로 흔든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리킨 채로.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무언가 등 뒤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방으로 들어오던 빛의 밝기가 한순간 굉장히 올라가더니 이내 빛 자체가 사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간 다음 빠르게 뒤로 돌아 소리가 난 현장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숨은 거칠어져 있다. 4층 현장 전체가 깜깜하다. 전등이 터진 것 같다. 빗물이 전구 안으로 새어 들어간 것일까? 결국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방으로 들어오던 미약한 불빛조차 완전히 사라졌다. 방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 나는 다시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차차 눈이 새 어둠에 익숙해져 가는데도 아이가 있던 자리엔 딱딱한 시멘트 바닥만이 보일 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가 있던 자리로 걸어간다. 역시 아이가 없다. 사라졌다.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장은 전보다 더욱 거세게 쿵쾅거린다. 방금 내가 봤던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나는 이 섬뜩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몸을 돌린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호련작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다시 몸을 돌리고 상체를 숙여 그 물체를 자세히 살펴본다. 누런 황색을 띤 접혀있는 쪽지다. 나는 쪽지를 줍고는 바르게 핀다. 쪽지에는 다급하게 쓴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필체가 이런 건지 읽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글씨가 쓰여 있다. 나는 천천히 쪽지를 읽어 내려간다. 미래의 독자가 있기를 바라며 적는 유언장. 내 이름을 알려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서서 이 글을 읽는 이 방. 아니 이 집에는 아직도 어른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당신은 이 글을 소리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다른 이에게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은 모르는 누군가의 부탁을 짊어지고 또 들어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건 당신보다 연장자로서가 아닌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뜨게 될지 모르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건 너무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런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 이만 글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쪽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제 용거를 빠르게 적겠습니다. 독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 없고 무례한 부탁입니다. 부디 제가 이루어주지 못했던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그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여인입니다. 독자님, 그 밑에 내용이 써져 있어야 할 자리엔 내가 서 있는 바닥이 보인다. 종이가 찢겨 있다. 내가 이 빌딩에 배정받은 지도 어느덧 2년하고 1개월이 다 되어간다.
보통 순조롭게 건축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건물이 완공되고 더불어 보조 건축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생긴 파업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이 더 있었다. 과거에 이 빌딩의 구조를 모두 세우고 본격적으로 각 층마다 인부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내부 건설을 시작할 즈음이었다. 인부들은 부지런했고 공사는 문제 하나 없이 척척 진행되어 갔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는 좋지 못한 날씨였다. 출근한 공사장의 인부들은 늘 그래왔듯 배부되는 재료를 챙기고 자기 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4층에서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공사장의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방 안에 멍하게 서 있다가 왼팔을 들고 손목시계를 덮고 있던 소매를 들춰본다. 오전 8시 50분이다.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좌우로 여러 차례 세게 흔든다. 그 뒤로 돌아 방을 빠져나온다. 현장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고 아직 벽이 세워지지 않아 네모나게 뚫려 있는 왼쪽 벽으로 셀 수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그 속의 흐릿한 도로, 주택가들이 보인다.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진다. 방금 그 방에서 보았던 여자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바지 뒷주머니를 손바닥으로 툭 쳐본다. 얇게 접은 종이가 느껴진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 문득 2년 전 그 일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면 여자아이의 생각이 기다렸다는 듯 머릿속을 헤집는다. 피곤함이 몸 전체에 퍼진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려 계단을 타고 어둠에 휩싸인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3층에 도착했다. 이어서 내려간다. 2층에 도착했다.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페인트 상태를 점검해봐야겠다. 나는 현장에 들어선다. 그리고 왼쪽 구석에 판자에 덮인 채 세워져 있는 페인트통이 보인다. 그런데 그때 터벅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차 커졌던 걸로 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뒤로 돌린다. 예민한 탓인지 어느새 내 몸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발소리는 나지 않았다. 누구세요? 나는 계단을 향해 묻는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나는 다시 현장을 나와 계단으로 돌아가서 위층과 아래층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내가 미친 건가? 헛것에 이어 이번엔 환청인가? 나는 다시 2층 현장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페인트통으로 다가가 장판을 들춘다. 페인트의 상태는 제법 호전적이다. 나는 다시 장판을 덮고 현장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간다. 이어서 1층 마당으로 나온다. 비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말라있던 몸을 다시금 적시기 시작한다. 이번엔 차가움이 제법 고맙다. 덕분에 복잡했던 마음이 제법 진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공사 현장을 나온다. 눈앞에 보이는 신호등은 아직 빨간 불이다. 나는 멍하게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본다. 빨간색, 무엇과 비슷한 색깔. 나는 몽롱한 기분으로 다시금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인부들 모두가 후다닥 4층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 또한 옆에 있던 영호와 함께 사람들 무리에 껴서 계단을 뛰어 올랐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인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일어나고 있었다. 4층 담당의 한 인부가 손에 쥐어진 망치로 주변의 인부들을 거세게 내려치고 있었다. 두 눈엔 광기가 얼어 있었고 입가엔 침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목격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나와 영우 또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망치를 빼앗아 들고 그를 붙잡았다. 그는 마치 밧줄에 붙들린 멧돼지처럼 발을 허공을 향해 마구 걷어차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초점 없는 그 눈을 수많은 사람과 마주쳤다. 사건은 그렇게 종료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인부가 죽고 나머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그 인부는 경찰에 넘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장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별 감흥은 없었다. 그러려니 했다. 사람 2명을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어렸던 나는 오히려 그의 자살이 형벌치고는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갔다. 어느새 그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도 입으로는 꺼내지 않는 꺼림칙한 사건이 되었고, 공사 현장은 과거와 달리 냉소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사건 하나가 인부들에게 불신을 심은 것이었다. 인부들은 서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지 않았고 도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서로가 멀어지던 때, 운 나쁘게도 결국 파업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다. 눈앞으로 차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 신호를 놓쳐버린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생각 속에 푹 빠지던 버릇이 있었다. 이제 버릇 난 못 준다더니 다음 신호까지 비를 맞으며 기다리게 생겼다. 그나저나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 문득 머릿속에 그날의 내가 강하게 품고 있던 의구심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다. 대체 그는 왜 그렇게 미쳐버린 것이었을까? 그는 내게 지나가다 가끔 기술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던 사려 깊은 형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적어도 공사장에서 인간성 나쁜 사람은 아니었단 소리다. 그런데 그런 형이 대체 왜? 내 생각엔 아마도 원인이 있었을 듯 싶다. 너무도 끔찍해서 차라리 정신줄을 놓는 게 편한 그런 원인 말이다. 그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하늘이 다시 한번 번쩍하고 섬광을 흩뿌린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린다.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나는 보도를 건너 얼마간 걷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언덕을 오른다. 추적추적 쏟아지는 빗줄기가 언덕을 타고 다시 쓸려 내려온다. 언덕의 중간까지 올라가자 빌라가 보인다. 빨리 가서 씻고 휴식을 취해야겠다. 심신이 모두 힘들다. 머릿속엔 그 형과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가슴은 아래에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하다.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다리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결국 공사장은 2년 전과 같은 파업이 일어나 버렸다. 그리고 내일부터 인부들은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 상부에서는 압력이 내려올 것이고 인부들은 재미를 일으키고 맞붙겠지. 과거 2년 전의 파업은 감정격화라고 쳐도 이번 파업은 오작동이라는 분명한 구실이 있다. 안 그래도 과거 일 때문에 이 빌딩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던 인부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나는 빌라 정문에 들어서고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계단을 내려온 것도 불과 3시간 전의 일이다. 이윽고 나는 4층에 도착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른쪽 바지에서 허겁지겁 열쇠를 꺼내고 문을 딴다. 현관에 들어선다. 그러나 안도 바깥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온도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보일러를 켜고 나갈 걸 그랬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선다. 그리고 우측에 비스듬히 열려있는 문을 가볍게 밀고 방으로 들어간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가 굉장히 포근해 보인다.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게 정면을 바라보다 뒤로 고꾸라진다. 푹신함과 적당히 남아있던 온기가 몸을 감싸온다. 졸음이 퍼진다. 조금씩 눈이 감긴다. 아주 미세하게 열린 반원 모양의 틈 사이로 보이는 내 방의 천장 무늬를 마지막으로 결국 나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다. 주변에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큰 소리이기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소리이지만 신경을 박박 긁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감겨있던 눈을 살며시 뜬다. 그러자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려온다. 그 갑작스러움에 몸이 흠칫 떨린다. 동시에 들려오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곳은 푹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 눈을 손등으로 세게 비빈다. 그러나 풍경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 온통 안개가 자욱이 껴있다. 단 한 장소, 내가 누워있는 이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조금씩 촉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내 손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시멘트로부터 차가운 냉기가 느껴진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일어서기 위해 다리에 힘을 모은다. 그런데 왜인지 하체가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주먹을 쥐고 약하게 허벅지를 두드려 본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남의 다리인 듯하다. 나는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연신 허벅지를 두드린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허벅지에 대한 희망은 잠시 접어두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촉각이 느껴졌다. 하체에서가 아니다. 내 볼에서 느껴졌다. 바람이다. 작은 바람이 이 공간을 돌기 시작한 것 같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그 순간 반갑게도 확연하게 미풍이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한다. 이어서 주변이 조금씩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며 허공을 향해 크게 소리친다. 누구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약한 바람 소리뿐. 그 흔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덜컥 겁이 든다. 마치 세상에서 혼자가 된 느낌이다. 그리고 이 공간이 현실이라고 느껴지질 않는다. 이런 세상이 존재할 리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안개가 모두 거치고 보이는 공간의 모습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멘트 바닥이 평평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어딜 보나 똑같은 풍경이었고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또한 지나다니질 않았다. 즉,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시멘트 공간에 홀로 갇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에서 미약한 감각이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부풀기 시작하고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하체 전체를 다시 한번 문지른다. 하체에 감촉이 살아나고 있다. 발가락이 움찔거리고 발바닥을 스치는 바람결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나자 제법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체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쭈그려 앉은 자세까지 몸을 일으켜본다. 마침내 일어서기에 성공한다. 이어서 가볍게 뜀박질해본다. 다리가 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나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 북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을 바라본다. 그런데 남쪽에 둥그런 모양의 무엇이 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저기요. 내가 그것을 향해 소리친다. 그러자 그것이 뒤를 돌아보는 듯 꿈틀거린다. 나는 내 말의 반응을 보인 것에 기뻐하며 속도를 더 높인다. 숨이 가빠진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봐도 그것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는다. 나는 물체를 향한 달리기를 잠시 멈춘다. 두 팔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쌓여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기 시작한다. 의도치 않게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온다. 나는 더 많은 산소를 확보하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숨을 들이쉬어 본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주변의 공기가 부족한 것 같다. 덕분에 폐가 진정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 잠시 후 몸이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자 나는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든다. 그리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다른 얼굴과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다.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머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빠르게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 누구의 머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까? 눈앞에 보이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아니, 사람의 얼굴이었을 것 같다. 눈은 앞으로 돌출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듯 위태위태하게 달린 게 전부고, 코는 뼈가 부러진 건지 왼쪽으로 휘어서 깊숙이 눌려있다. 그나마 입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얼굴 아래로 보이는 몸의 모습은 가슴 앞으로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걸 두 팔로 감싸 안고 있다. 나는 다시 시선을 위로 천천히 올린다. 그 아이의 입이 벌어져 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빠르게 우물우물거리고 있다. 나는 역한 기분을 느끼며 시선을 더욱 올린다. 그런데 올려진 나의 시선에 보이는 건 흉측한 얼굴이 아닌 잠들기 전 몽롱하게 보였던 내 방의 천장 문이었다. 동시에 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크게 한번 튀어오른다. 꿈이었다. 정말 끔찍한 꿈이었다. 나는 누운 채로 호흡을 조절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리고 대강 돌아온 감각으로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아마침대 위에 큰 대자로 뻗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새벽 현장에 나갈 때 두고 간 핸드폰이 낡은 책상 위에서 불빛을 뿜어내며 약하게 윙윙거리고 있다. 핸드폰 불빛이 불 꺼진 방 안에서 저토록 환하게 보이는 걸로 봐서 어느새 시간이 저녁을 훌쩍 넘은 것 같다.
나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가볍게 기지개를 핀 뒤 책상 위에서 진동하고 있는 핸드폰을 든다. 그리고 발신자를 확인한다. 의외다. 나는 놀라움을 느끼며 빠르게 폴더를 열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맞겐 탓에 잠겨있던 목에서 쉰 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귀에서 잠시 휴대폰을 떼어내고 헛기침을 두세 번 한다. 현순이. 수화기에서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혜주이다. 최혜주. 내게 있어선 대학교 때의 동창이자 제법 우정이 깊은 친구이다. 응. 웬일이야? 내가 제법 풀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문자에 답장이 없나 싶어서. 혹시 자고 있었어? 혜주가 작은 웃음소리를 흘리며 묻는다.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귓가에서 떼어내고 바탕화면을 본다. 휴대폰 상단부에 접혀있는 편지지 모양이 떠있다. 문자가 왔던 모양이다. 아, 일하고 집에 왔는데 많이 피곤했나봐.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네. 일도 좀 쉬면서 해야지. 그러다 몸 망가진다. 혜주의 목소리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진다. 대학생 때부터 걱정꾼으로 소문난 그녀답다. 항상 남의 곤란한 상황에는 참견해서 도와주길 좋아했고 천성적으로 남 챙겨주는 게 취미라고 대학교 MT 때 자기소개를 한 그런 친구였다. 그래.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아, 또 이야기가 새버렸네. 내가 요즘 이런다. 너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지? 무슨 날인데? 내 말이 끝나자 혜주가 한숨을 쉬는지 수화기에서 지지직하고 잡음이 들려온다. 까먹은 거야? 내일 모레 대학 동창회 있잖아. 그러고 보니 동창회에 대한 얘기를 어디선가 얼추 들은 것 같기도 하다. 내일 모레? 그래. 그날 우리 옛날 대학교 멤버끼리 모여서 같이 가자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 응. 어떻게 볼까? 나는 책상 위에 세워져 있는 접이식 달력을 살핀다. 다행히 동창회 날에 잡혀있는 약속은 없다. 나는 방문 쪽으로 걸어가서 불을 켠다. 나랑 지혜랑 맞춰봤어. 우리 대학교 앞에 진성 맛집 알지? 옛날에 가던 그 맛집. 맞아. 거기가 동창회 장소야. 그리고 우리 멤버는 대학교 북쪽 정문 앞에서 오후 3시까지 만나기로 했어. 어때? 괜찮아? 나는 집에서 대학교까지 걸리는 시간과 평소 나의 기상 시간을 따지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답한다. 응, 별 문제 없겠다. 그럼 그때 봐. 그래.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절대 늦지 마. 나와 혜지의 통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동창회 소식에 조금 기분이 들떴다. 입으로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의 선율을 작게 흥얼거리며 옷을 갈아입는다.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는다. 그런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파자마를 입으면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다. 누런 황색 쪽지. 순간적으로 나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들떠있던 마음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동시에 4층에서 보았던 여자아이가 떠오른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머릿속에 한꺼번에 밀려 떠오른다. 꿈속에서 보았던 흉측한 얼굴을 가졌던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나는 파자마로 옷을 모두 갈아입고 벽 중앙에 걸린 보일러를 적당한 온도까지 올린다. 물을 가열하여 바닥에 돌리는 원리라 그런지 금방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나는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는다. 책상에는 쪽지가 구깃구깃한 윤곽선을 유지한 채 펴져 있다. 나는 쪽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 내려간다. 공사장에서는 쪽지의 내용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다. 당혹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졸여오는 공포가 호기심보다 거대했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틈이 없었다. 나는 차분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쪽지의 중간 부분까지 읽어 내려간다. 그런데 몇몇 개의 구문들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겁니다. 몸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여인입니다.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나는 눈에 들어오는 구문들을 책장에 꽂혀있는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치고 적어 내려간다. 구문을 써 내려가다 보니 머릿속에 틀어박혀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다. 그만큼이나 큰 인상을 남기는 구문들이다. 쪽지를 쓴 사람의 성별은 남성인 것 같다. 쪽지에 그녀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또 쪽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청유형이다.
그러니까 이 쪽지를 줍고 읽는 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이 글쓴이는 대체 누가 읽어주길 바랐던 걸까? 내 머릿속에 4층 현장의 그 방에서 있었던 소녀와의 만남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소녀가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감쪽같이 사라졌었던 기이한 모습도 떠오른다.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순간 내 눈동자가 커지는 게 느껴졌다. 그녀, 그리고 소녀. 둘 다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두 지칭 표현이다. 그리고 두 개의 지칭이 같은 여성을 가리킬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그런데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쪽지의 구문들은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어느새 나는 이 쪽지에 집중하고 있다. 쪽지의 필체와 그 내용엔 사람을 흡입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소녀와의 만남을 더욱 떠올리며 혹여라도 놓친 기억은 없는지 검토해 나간다. 나는 2층에서 실수로 열어버렸던 페인트통 위에 판자를 덮고 막 현장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등의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현장에 나 이외의 다른 인부들은 모두 퇴근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오니 당황스러움과 궁금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3층을 둘러보았지만 소음은 바로 그 위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안 그래도 4층 현장은 그 방에서의 일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소음의 발원지가 확실해지자 발걸음이 느려졌던 기억도 난다. 그리고 난 그 방에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내가 다가가려 하자 팔을 들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마구 가리키다 사라졌다. 그리고 난 소녀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 쪽지를 발견했다. 생각이 이 정도까지 미치자 마음속에 품고 싶지 않은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한다. 내가 피하고 싶은 확신은 바로 소녀가 자신이 있는 곳까지 나를 불러뜨렸다라는 추측이다. 소녀는 내가 공사장에 홀로 남았을 때부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아니지, 침착하자. 소녀가 파열음을 냈다는 보장은 없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여인입니다.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힘껏 지압한다. 매우 유치한 생각이다.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추측은 어린애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나는 애써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한다. 그러나 자꾸만 이 구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녀의 기억들과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혹시 소녀는 나를 불러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울분을 풀고자 하던 목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위에 사물들을 부수고 깨뜨리던 건 아니었을까? 나는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머릿속에 또다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늘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손바닥을 한껏 펼치고 두 뺨을 세게 두드린다.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이다. 나는 필요 없는 생각들을 배척하고 머릿속에 일이 있어 보이는 생각들만 끌어다 모은다. 이 쪽지의 글쓴이는 아마 지금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쪽지를 발견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란 내용이 이 쪽지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글쓴이와 만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 쪽지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이 쪽지의 경고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못한다. 절대 당신은 이 글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원망스러운 구문이다. 마치 세상을 상대로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이다. 나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리고 적어놓은 구문들을 살핀다. 원문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나는 이 두 구문을 연이어 읽어본다. 원혼,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말한다. 이런 원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소리내서 읽지도 말고 발설하지도 말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혼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의미일까? 두 번째 구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 구문은 4층의 그 방에서 사라진 소녀를 보며 내가 했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소녀는 눈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어둠에 눈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녀가 뛰쳐나갔을 거란 생각도 해보았었다. 하지만 시야가 어설펐던 까닭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나의 귀에 소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럼 한 가지 추측밖에 남지 않는다. 말 그대로 소녀는 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눈앞에서 모습을 순식간에 감추는 것은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원혼, 그리고 소녀.
그런데 원호는 말을 바꾸어 볼 수 있다. 귀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쳐버렸다. 소녀, 원혼 그리고 귀신. 머릿속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마침내 맞추어진 것 같다. 나는 왜 그 방에서 소녀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더군다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었던 스를 왜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까? 이제 와서 의심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소녀는 사람이 아니다. 추측대로라면 소녀는 이 쪽지가 지칭하고 있는 그녀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 쪽지는 소녀의 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부탁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그런데 완성되어가는 나의 추측을 가로막는 한 가지의 구문이 남아있다. 나는 이 구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막혀버릴 때와 기분이 비슷하다. 왜 글쓴이는 쪽지의 서두에서 한 말과 결말에서 한 말이 모순되게 쓴 것일까? 서두에서 글쓴이는 절대로 당신은 모르는 누군가의 부탁을 짊어지고 또 들어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라고 적었다. 그런데 이 쪽지가 결말에 치달을수록 내용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부디 제가 이루어주지 못했던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그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여인입니다. 결말의 내용은 마치 그녀를 향한 아부처럼 간절하고 애원스럽다. 글쓴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 쪽지는 나에게 그녀의 한을 풀어주라는 요청과 함께 그녀의 부탁을 결코 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머리가 쑤신다. 나는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의자에서 일어선다. 나는 쪽지를 뒤로하고 침대로 걸어가 앉는다. 그리고 베개 옆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한다. 새벽 1시를 막 넘어가고 있다. 나는 핸드폰을 있던 자리에 놓고 일어나서 방불을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온다. 막상 어둠을 마주하니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하품이 나온다. 나는 이불을 걷어들고 안으로 들어간다. 몸에 나른함이 퍼져간다. 나는 눈에 힘을 풀고 서서히 감는다. 머릿속엔 아직도 쪽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윽고 몸의 중심이 마치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나는 잠이 들었다.